우리 칼빵 오빠님이 말이에요. 저한테 또 몇 가지, 테러 물질을 보내신 게 있어요. 네. 망치 부인이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가만히 있어보자. 예.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망치 부인 방송 망치 부인의 소리를 찾아서 오늘은 망치 부인이 트림을 하는 소리입니다. 혹자는 브라퀴 돼지 맵다냐, 용가리 용트림 영이 승천하네, 돼지 키우냐 인간이 맞는 거냐, 뭘 먹었길래 등등 말이 많은데요. 망치 부인은 절대 집에서 용이나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망치 부인 트림 소리와 돼지 우는 소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망치 부인 트림 소리입니다. 이번엔 돼지 우는 소리입니다. 이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리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차이를 못 느낀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망치 부인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100% 맞으며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망치 부인의 소리를 찾아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칼빵 오빠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치 부인 방송 망치 내가 안 보이면 칼빵 오빠 잡으러 간 줄 아세요. 예. 내가 이 방송을 안 하고 안 보이면 망치 부인이 드디어 칼빵 오빠 잡으러 갔구나. 예.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따 대고 앵콜이야! 예.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야.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거지. 살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 예. 하여튼, 내가 안 보이면 칼빵 오빠 잡으러 간 줄 알아. 어따 대고 한 번 더야! 우리 브라키를 갖다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겁주고 말이에요. 예. 한 번 더 안 돼. 다음에 내가 또 칼빵 오빠가 또 뭘 쏘면 내가, 보여주겠어. 자, 다음. 딴 얘기 할게요, 딴 얘기. 어저께. 나 진짜. 알았어. 한 번만이야? 이거 혹시 또 녹화해갖고 어디다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게만 해봐. 가만히 안 둬. 다 고소할 거네. 칼빵 오빠가 또 쐈어. 한 번 더 틀어라 이거지? 좋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좋아 그래. 안녕하십니까. 망치 부인 방송 망치 부인의 소리를 찾아서 오늘은 망치 부인이 트림을 하는 소리입니다. 혹자는 브라퀴 돼지 맵다냐, 용가리 용트림 영이 승천하네, 돼지 키우냐 인간이 맞는 거냐, 뭘 먹었길래 등등 말이 많은데요. 망치 부인은 절대 집에서 용이나 돼지를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망치 부인 트림 소리와 돼지 우는 소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망치 부인 트림 소리입니다. 이번엔 돼지 우는 소리입니다. 이젠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리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차이를 못 느낀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망치 부인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100% 맞으며 믿을 수 없다면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망치 부인의 소리를 찾아서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칼빵 오빠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웃은 사람들이 칼빵 오빠의 생명을 단축시킨 거야. 내가 안 보이면 내가 칼빵 오빠 잡으러 간 줄 알아? 이제 그만해. 내가 언제 저렇게 트름했어? 그리고 저거는 내가 트름하는 장면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 스릉언드 망부님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의 트름 소리라고 주장하는 저 부분이
정확히 망치 부인이 트름하는 장면인지에 대한 명백한 100% 팩트라는 확신이 없어. 마치 이석기 녹취록처럼 왜곡 조작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증인이 3,000명? 돼지가 종북이네. 내가 진짜 저렇게 했어? 안개 낀 고수부님 감사하고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이지? 거봐! 자, 좌우지간. 칼빵 오빠. 이런 짓 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제가요, 오늘 중대 발표할 거예요. 후세를 위해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따가, 손님들 다 들어오시면 그때 내가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바람산책님 감사합니다. 네. PC 시청자가 지금 못 들어오는 원인이 있나 보지. 냅둬요. 네. 네, 상냥이 마일럼님 감사하고요. 삭발하나요? 뭐 예언? 뭘 하려고? 중대 발표 불안해. 중대 발표 뭘까? 급 궁금. 냥냥이 마일럼님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야? 너무 말들이 빨라. 뭔 말인지 한도 읽을 수가 없네 그냥. 예, 존버무장님 감사하고요. 요즘에 제 주변에 가을이라 그런가 남편과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인들이 너무 많어. 이 주말이 되면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40대 이제 내가 후반으로 가고 있잖아. 이제 40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인들이 남편하고 같이 주말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얼굴만 보면 계속 화가 난대. 예, 눈팅글러머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남편이 집에 와도 계속 스마트폰만 한다든가, 남편이 집에 와도 계속 스마트폰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TV만 보고 누워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보고 누워있다든가, 들꽃 같은 여인님, 눈팅글러머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잠깐 애랑 나가가지고 조금 놀고 들어오면 또 막 껌딱지처럼 붙어있고, 그러면서 이 남편들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말 내내 구박을 한다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남편을 보내놓고 나면 월요일 날 남편 출근한 다음에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왜 이렇게 구박을 했을까?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가족은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싸우고 남편이 출근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출근한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부가 꽤 있다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고 헤어졌는데, 싸우고 나서 이제 남편이 출근했는데 돌아오지 못한 경우. 그래가지고 막 오열하는 오열하는 아내들을 봤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2명 봤어. 그 얘기 들은 게 2명이야. 근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은 내가 문제잖아. 우리 집은 내가 문제야. 밥 먹다가도 우리 집은 주말에는 스마트폰 금지야. 주말에 스마트폰 금지령이 내려지고, 내가 스마트폰 만지면 딸이랑 신랑이 너무 싫어해요. 지금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에 무슨 스마트폰 웬 말이냐. 우리 집은 주로 구호가 나오잖아. 온 가족이 밥 먹는데 스마트폰 웬 말이냐. 뭐 이러면서, 물러가라! 그리고 이게 내가 이제, 가령 카톡으로 오는 이제 소식들을 이게 자꾸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확인하고 답장 쓰고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에는 스마트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막 다른 딸대로 막 삐지고, 엄마가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자기도 스마트폰을 해버리겠다.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남편대로 당신은 가족에 대한 예의가 부족해. 막 이러면서 구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저께는 또 신랑 요즘 구박을 많이 해. 밥 많이 먹었다고. 점심 먹여놓고 자기는 낮잠을 잠깐 잔 거야. 나는 딸이 공부하는 동안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뭘 조사를 하라고 그래갖고 막 조사하느라고 못 쉬었어. 근데 막 머리를 쓰니까 막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신랑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남편이 해놓은 돼지갈비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니저님이 보내주신 빵을 이렇게 썰어갖고 양식처럼 한 접시에 담아서 먹으니까 맛도 좋고 맛이 어울리고 괜찮더라고요. 먹고 있는데 신랑이 내가 쩝쩝쩝 먹고 있으니까 이거 뭔 소리야? 그러고 나온 거야. 뭘 떠먹냐고. 많이 먹는다고 막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하는 거야. 어찌나 서럽든지. 예. 그 신랑 없을 때 주로 먹어. 신랑이 없을 때 주로 먹고, 있을 때는 많이 못 먹게 돼. 그리고 어저께는 내가 또 저기랬잖아. 남편과 딸이 있는 상태에서 그 햄과 후라이를 내가 했어. 계란 프라이. 근데 지난번엔 기름을 안 둘렀는데 기름을 두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기름을 두르고 했지. 기름 두르고 이렇게 계란 프라이 5개. 그 다음에 햄 이렇게 조그만 거 절반짜리 이렇게 썰어가지고 딱 바싹 구워가지고, 점심 안주로 점심 반찬으로 내가 이제 딱 내놨어.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건 달걀 프라이를 반숙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렇게 그 달걀 프라이에 노란자에다가 이렇게 반찬! 이렇게 그 햄을 찍어 먹을 때 그 햄이 약간 짜잖아. 근데 계란 프라이 할 때 소금을 안 넣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 맛이 그럴싸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했는데 막 우리 딸은 딸대로 막 아빠 저래도 돼 뭐 이러면서 걱정하고 남편대로 막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너무 걱정을 하더니만 앉아가지고 막 한숨을 쉬면서 언제쯤 줄 거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밥이 좀 식었어. 근데 그랬지. 밥을 왜 이렇게 빨리 펐냐? 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밥을 이렇게 빨리 푸니까 문제지. 그 점심 때 있었던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햄구이와 달걀 프라이를 달걀 프라이가 기름 넣어도 이상해. 기름을 넣고 했는데도 이상해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달걀 프라이에다가 햄구이를 해서 점심을 같이 다 먹고, 그리고 나서 달걀 프라이하고 햄구이를 신랑이랑 막 딸이 잘 먹더라고요. 잘 먹는데 우리 신랑이 너무 열심히 먹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뿌듯한 마음에 그렇게 맛있어 그랬어. 또 신랑이 당신 먹으면 살찌잖아. 나는 너무 맛있어서 내가 햄이랑 달걀 프라이를 열심히 먹는 건 줄 알았더니 내가 먹으면 살찐다고 자기가 다 먹어버린 거야. 씨. 뭐 종북 달걀은 뭐가 종북 달걀이야.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점심 때 내 딴에는 신랑이랑 딸이 맛있게 먹는구나 해서 이렇게 뿌듯한 마음에 아껴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먹고 살찔까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에 막 그 복받쳐 오르는 서름이 울컥.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점심 때 해놓은, 사실 이제 남편이 점심 때 돼지갈비하고 청국장하고 또 뭔가 이렇게 반찬 한 3가지를 했어. 근데 이제 내가 딸한테 맨날 아빠가 하는 반찬 맛없지 엄마가 반찬 해줄게 그러고 한 거란 말이야. 예, 눈팅을 어머님 희망찾기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남편이 이렇게 자러 간 다음에 내가 이제 혼자서 돼지갈비에다가 빵 찍어 먹다가 또 걸렸잖아. 변신환이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나름은 돼지갈비 퐁듀 그래갖고 먹다가 걸렸어. 그리고 신랑한테 뺏기고. 예, 맥코리아님 감사합니다. 방금 똑같은 소리가 났어? 아닌데. 이 정도는, 인사하세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 브라키라고 해요. 반가워요. 네. 근데, 이제, 칼빵 오빠님, 이거 녹화 떴으면 가만 안 둬, 씨.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신랑하고, 이게 어저께는, 우리 요즘 신랑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에도 바빠. 토요일 날도 무슨 등산을 갔다 왔어요. 무슨 이제 산악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요즘에 이제 서울시 시정 감사 기간이야. 서울시 시정 감사 기간이라서 막 너무 시정에 대해서도 바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가고, 그리고 이제 지구당 사무국장 하면서 무슨 산악회 같은 것도 또 막 가야 되고, 너무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또 비는 날은 강연을 나가요. 지방 의원들한테 강의를 다녀. 그러니까는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텃밭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신랑이랑 같이 시간도 못 보내다가 어저께는 마침 이제 주일날 온 가족이 같이 이제 일주일 만에 밥을 먹었어. 일주일 만에 진짜 가족 셋이서 같이 밥 먹은 게 일주일 만에 처음이었어요.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내가 혼자 먹다 걸리고,
그래갖고 이제 신랑이 딸한테 뭐 해주고 내 거 뺏어 먹고,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같이 아빠 어디가를 보고 신랑이 장을 보러 갔죠. 내가 따라갈라 했더니 우리 신랑이 따라오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맨 따라가고 쓸데없는 것만 하고 돈을 쓰게 한다면서 그 장 볼 때 안 데려가. 근데 우리 집에 이제 원래 내가 커피를 마실 때 등산은 특수훈련 의심이 그러게 말이야. 그 커피를 마실 때 나는 왜 저기 뭐지? 스틱 커피를 안 먹고 나는 우유를 타서 마셔요. 근데 이제 신랑이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커피를 끊으라고 우유를 끊어버린 거야. 우유를 끊어버려가지고 그 우유 이제 커피를 한 일주일을 못 마시다가 내가 슈퍼에 가가지고 200ml짜리 우유를 샀어. 그리고 알았잖아. 200ml짜리 우유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동네 슈퍼에서는 850원이더라. 옛날에 내가 90년대 후반? 예.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 200ml 우유는 200원, 500ml는 500원, 1000ml가 한 700원, 800원 했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200ml 우유 하나가, 850원인 거야. 물가가 450%가 오른 거야. 425% 정도? 엄청 오른 거지. 사실은 우유가 그 음식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뭐 과자니 뭐니 다 바탕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름값, 우유값, 밀가루값 이런 게 오르면 나머지가 동반 상승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유 200ml가 850원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비싸다 싶더라고요. 곧 1000원 할 기세야. 옛날에는 1000원 가지고 빵과 우유를 먹었는데 지금은 우유 250ml 하나밖에 못 사 먹어. 정말 돈의 가치가 진짜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어. 파란 나무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90년대 후반에 학원 다닐 때 받았던 월급을 지금도 학원 강사가 그 수준을 받아. 그러니까 이 학원 강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월급이 90년대 이후로 안 올랐어. 근데 우유값만 막 4배씩 오른 거야. 우유값만 4배로 올랐겠어요? 과자값도 또 얼마나 올랐는데. 90년대에 먹던 양이 지금 한 4배 정도 올랐어. 양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포장이 커져서 그렇지, 포장이 커서 2, 3천 원 받아 먹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과자의 양으로 따지면 90년대에 500원짜리, 700원짜리 과자 양밖에 안 돼. 그게 2, 3천 원으로 불어난 거야. 월급 빼고 나머지만 다 올라서 오른 정도가 너무 심해. 기름값 봐봐, 기름값. 10년 전에 비해서 기름값이 지금 오른 정도가, 우리 동네 요즘에 기름값이 내려서 1644원 하더만.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좋아요님 감사합니다.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때 인터넷 조직 만든다고 그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때 경유값이 400원 정도 했어. 경유값이 400원, 500원 했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한 2002년, 3년, 요때는 경유값이 한 250원, 300원 이렇게 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막 경유값이 1644원, 그 다음에 휘발유는 1800 몇십 원. 기름값이 그렇게 오르면요, 나머지 물가들이 다 동반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먹고 살 가능성, 이제 저기가 줄어든 거지. 이거는 한 정권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 자본의 힘이야. 세계 금융 자본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간 거야. 국제 유가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유가, 국제 기름값이 10년 전에는 배럴당 뭐 20 몇 달러였어. 기억나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국제 유가가 배럴당 뭐 10 몇 달러, 17달러, 20달러 이렇게 했었어. 지금은 100달러가 넘잖아요. 내가 지금 50달러예요? 내려갔나 다시? 지금 100달러 하지. 그러니까는 이게 국제 유가가 한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20달러 하다가 그게 뭐 50, 60, 70 가더니 100달러로 딱 치고 120 몇 달러까지 갔어. 배럴당. 그러면서 이제 국제 유가가 막 오르니까 전 세계의 물가가 같이 오른 거야. 국제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 물가는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물가가 오르는 거에다가
전 세계 물가가 오르는 거에다가 정권이 부자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전혀 물가 안정에 노력을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물가가 무시무시하게 오른 거죠. 예. 네. 왜, 뭐가 문제인데? 왜 시비야? 예, 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채팅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마음에 안 드는 채팅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근데 식용유는 왜 자동차가 안 가나요? 양갱은 맛있다님, 바닷물 소리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 바이오 디젤이란 말 들어봤죠? 바이오 디젤. 그게 뭐냐면 옥수수 기름이야. 바이오 디젤이 뭐냐면 옥수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옥수수 기름이 뭐냐? 옥수수에서 기름을 짜는 건데 그 옥수수 기름으로 자동차 연료를 하는 거야. 그게 바이오 디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바이오 디젤,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이오 디젤 자동차. 예. 바이오 디젤 자동차를 만들겠다. 바이오 디젤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왜냐면 이제 이게 자동차라는 게 그 공장이 하나의 그 한 모델 있잖아요. 하나의 모델에 한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래. 그래서 어느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그 라인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라인에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가 단종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그 라인이 가동이 안 되는 거. 거기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거래. 다른 말로 그러니까 모델이 하나 생길 때마다 새로운 라인이 생기고 그 새로운 라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바이오 디젤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바이오 디젤하고 또 하나가 그 하이브리드. 바이오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드는 라인을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바이오 디젤 연료를 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이게 바이오 디젤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미국에서 실제로 바이오 디젤이 얼마만큼 쓰여지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디젤을 연구한다는 말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남아메리카로 수출하던 옥수수 값이 폭등한 거. 부정도 긍정님님 감사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남아메리카가 알아서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먹었는데 이게 미국산 옥수수가 미국의 프레리 지방이라고 미국 그 서중부에 굉장히 큰 초원지대가 있고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옥수수를 키워서 그거를 남아메리카에 팔아 먹으면서 이 남아메리카의 옥수수 농사가 다 망한 거야. 왜냐면 남아메리카 옥수수 값보다 싸게 팔아서 남아메리카의 옥수수 농사를 다 망하게 해버린 거래.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남아메리카에 수출을 안 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남아메리카로 가는 옥수수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폭등을 해가지고, 남아메리카의 정치가 막 불안해지고, 옥수수 값이 올라가서, 얘기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그 뒤로 바이오 디젤 자동차가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바이오 디젤 자동차 많이 탔다는 얘기 봤어요? 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망치부인 간방? 그래, 나도 한 번 더 가고 싶어. 더 갔다 와서 내가 국회의원 출마할게. 국회의원 나가려면 간방 2번은 갔다 와야 되잖아. 그지? 하여튼, 그쵸? 지금 바이오 디젤 연료가 개발이 됐다. 그러면서 그 남아메리카로 수출되는 옥수수 값만 올랐어. 옥수수 값만 오르고, 실제로 바이오 디젤 자동차라고 해서 많이 못 봤어요. 그쵸? 80% 20% 섞어 쓴다. 미국에서는 그러면 기본 경유에다가 이 옥수수 기름을 20% 섞어서 쓴대요? 그렇구나. 석유를 왜 못 만들어? 지금 만들어 쓰고 있잖아. 맥코리아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섞어서 사용한다. 그 바이오 디젤을 섞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고, 그 양이 그럼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그러면 전체 디젤 연료의 가는 20%는 절약이 되겠네. 그 바이오 디젤 가격은 어떻게 돼요? 바이오 디젤을 쓰면서 기름값이 좀 내려가거나 그러나? 예. 아휴. 가격이 좀 한 5분의 1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올랐어. 경유값이 더 비싸자. 고기왕 만두님 감사합니다. 하긴 외국은, 서양은 저기잖아요. 경유로, 경유로, 환경부담금? 이게 경유가 휘발유보다 환경오염을 더 시킨다 그래가지고, 경유값이 다른 나라는 더 비싸더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옥수수 기름을 식용유로 썼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기름을 연료로 해서, 기름을 태워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또 열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바꾸고, 그게 자동차 엔진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바이오 디젤을 섞어서 그 기름값이 더 내려갔는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바이오 디젤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괜히 미국의 뭐라 그러나 곡물 산업자들 그 사람들한테 폭리를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었을까 라는 얘기가 있고요. 얘기를 해본 거고. 하여튼 그래서 바이오 디젤 자동차를 만드는 줄 알았더니 바이오 디젤은 아니었고,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은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팔리나요? 우리 동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가 우리 동네 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한 3대 봤어. 파란 딱지 붙은 게 하이브리드죠. 차 로고에 파란색으로 딱지가 붙은 게 그게 하이브리드인데, 우리 동네는 차가 한 200대? 200~300대 이렇게 쭉 서 있는 중에 하이브리드 3대 봤어요. 비싸. 그렇구나. 원래 버스는 여러 가지 연료가 있었는데, 나는 요즘에 잘 못 봤어. 하이브리드 차를. 예. 그래서 과연 그렇게 수요가 적은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을까? 좌우지간 하여튼 미국의 오바마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미국도 그 일자리 창출이 많이 안 된 거잖아. 바이오 디젤은 유지비가 더 비싸다. 그렇군요. 캠리는 타면 안 돼. 그거 도요타 거잖아. 예? 우리나라 사람이 도요타 자동차 타는 거 그거 나는 좋은 거 아니라고 봐요. 예. 도요타 자동차가 도요타가 그거 아니야. 소위 뉴라이트 이론을 만들려고 돈 대준 사람. 돈 대준 것들. 그러니까 저기 아닙니까? 소위 이제 식민지, 지금 총리도 그렇잖아. 오늘 총리 문제 터졌잖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라고 돈 대준 게 그게 도요타야. 그러니까 그 도요타에서 만든 차는 나는 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네. 자, 근데 말이에요. 이제 오늘 얘기가 엉뚱하게 이렇게 막 갔는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아니야. 원래 이게 아까 커피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유 커피 얘기하다 어쩌다 여기까지 갔지? 하여튼,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우유가 떨어졌어. 우유를 내가 이제 작은 200ml 우유를 물가 얘기하다가 빠졌구나. 200ml 우유를 사가지고, 3일 동안 우유를 타서 이제 커피를 타서 마셨어요. 근데 그게 또 떨어진 거야. 떨어져 바로 집 앞에 있는 슈퍼인데 나가면 잊어버려. 우유를 사와야지. 예. 카리나스님 감사합니다. 나가서 우유를 사와야지. 그걸 꼭 까먹는 거야. 그리고 우유가 없이 또 한 이틀 보냈어. 근데 남편이 어저께 장을 보러 갔잖아. 그래서 장을 보러 간 김에 우유를 사오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야. 여보 우유 사와! 이렇게 문자를 딱 보냈는데 잠시 후에 삐삐삐삐 그러면서 현관문이 열리는 거야.
그게 이미 장 보고 들어오는데 내가 문자를 보낸 거잖아. 그러니까 우유가 없다고 내가 이제 막 그 실망을 해가지고 우유 못 사왔지 막 그랬어. 그때 신랑이 우유? 그러더니 사왔지롱. 그래서 딱 우유를 꺼내놓는 거여서 어떻게 알고 사왔냐고. 내가 문자도 늦게 보냈는데. 그랬더니 그 냉장고 안에 있는 200ml짜리 우유를 보고 내가 이제 냉장고 안에 200ml 우유를 사서 그 한 3일 동안 나눠서 먹는 걸 보고 우유가 필요하구나 마누라한테. 그래서 오늘 자기가 가서 우유를 사갖고 온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우리 신랑의 그런 면 있잖아. 뭐 나한테 무슨 명품 옷이라든가 명품 무슨 보석 이런 걸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정말 작은 부분에서 내가 그 200ml짜리 우유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잘 잊어버리고 잘 못 사는데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걸 사다가 먹었을까. 그래서 그 우유를 보고 그 자기가 이제 장 보고 오면서 우유를 사갖고 왔는데 그 마음이 바닷물 소리님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이 남자들이 모르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마누라들 껌뻑 죽는다니까? 나만 죽는 건가? 그지? 아니, 솔직히 부인들이 들을 때, 그런 게 너무 작은 부분인데,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구나. 너무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우유가 필요한데 그것도 까먹고 문자를 늦게 보낸 걸 남편이 알아서 사왔을 때,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당신 너무 멋져.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딸이 19세 19금 19세 미만 자기가 19세 미만이라 그러면서 너무 내가 자기 앞에서 티내지 말라고. 그래서 어저께는 정말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다는 자랑을 하고 야 대패가 좋아. 야거르지롱.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3, 40대 부부의 위기, 3, 40대 부부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3, 40대 부부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3, 40대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들어와도 막 너무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주말에 오면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뭐라 그러나,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린 찹쌀떡 마냥 완전히 땅바닥에 붙어 있잖아. 바닥에 껌처럼 막 붙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주말에 같이 뭐 가족끼리 뭐 움직인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막 환장하고 짜증나고 정말 그런 남편 때문에 화가 나는데, 사실 남편들 입장에서 보면 남편들이 하루 종일 바깥의 일자리는 전쟁터라는 거죠. 바깥의 일자리는 전쟁터야. 특히 요즘은 정보전쟁이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사건이 해외에서도 돌아가고 국내에서도 돌아가고 정치권에서 돌아가고, 또 이 정치권의 흐름이 우리 회사의 회장 일가하고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본사가 타격을 받으면 중소기업들이 연관 업체들이 막 들썩들썩하고, 그 와중에 또 자기 부처 안에서 또는 그 가까운 끼리 계속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전쟁이야.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것도 그런 경쟁의 연속이잖아요. 경쟁의 연속 속에서 그들의 관계로부터 도태되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가서 술 마시고 늦게까지 일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이렇게 힘이 빠져서 거의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충분히 이렇게 회식도 전쟁인 거지. 전쟁의 한 부분인 거지. 다른 모습의 전쟁.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충분히 자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 잠을 안 자면 또 일을 할 에너지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30, 40대 주부들은 집 안에서 자기도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고, 그리고 막
특히 사춘기 아이들, 보통 40대 정도 되면 애들이 사춘기라고. 사춘기 아이에 사춘기 아이가 방황하고, 그 방황하면서 엄마랑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이걸 혼자서는 어떻게, 모두가 처음으로 애를 키워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남편이 이럴 때 같이 좀 도움이 돼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아이하고 간신히 그 애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무작정 참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거잖아요. 또 그럴 때 아들이 바쁘면 시어머니들이 또 꼭 그렇게 전화를 해. 아들이 바쁘면 시어머니들이 꼭 또 그렇게 전화를 해요. 왜냐면 아들이 너무 바쁘니까 시엄마들한테 전화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이 시어머니들은 꼭 며느리들한테 전화를 하잖아. 그래서 어디 놀러 갔니? 뭐 이러면서 염장을 뒤집어. 염장을 질러. 그럼 이제 막 이 며느리는 온갖 걸 참고 참다가 그 시어머니 전화 한 통에 확 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3, 40대에 그 뭐라 그러나 쿠폰이 왜 강퇴냐고요? 여보세요? 요즘은 그냥 이 시간에 뭐라래? 하여튼 무슨 저기 콜센터 전화가 너무 많이 와. 하여튼 그래서 이 막 그 시어머니 전화 한 통 받으면 확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참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줬는데 또 그러니까 가령 주말에 여보 오늘은 저기 친정엄마네 김장하러 간대. 그럼 당신이 좀 나 좀 태워다 줘. 그런데 신랑이 막 껌딱지. 그래서 뭘 또 가. 지난주에 시댁에 김장할 때는 낼름 데려다 주더니 이번 주에 친정 김장한다 그럴 때는 안 데려다 주고. 그럼 이제 막 서름이 복받쳐가지고 이제 확 터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30, 40대 부부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40대 후반 정도 되면 이제 각자 적응하는 거야. 이제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이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나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 그게 이제 뭐 큰아들이다라고 참고 살다가 큰아들이다라고 참고 살다가 한 40대 후반이 되면 이건 없는 놈이다. 내 인생에 없는 놈이다.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애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하면 저기 흉이 되니까 참는다. 애가 결혼만 해봐라. 그래서 참았던 게 60대 황혼이혼 바람이야. 자식들 결혼시킨 다음에 이혼하려고 참았다가 이혼하는 게 60대 이혼이었는데 요즘은 애들이 결혼을 오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냥 50대에 막 이혼을 해버려. 남편이 월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동안은 월급이라도 타오는 기계라서 참았지만 월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 남편들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막 해체가 되는 거야. 가족이 해체돼. 그러면 그 사이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엄마랑 아빠랑 계속 싸우니까 이 애들한테요. 청소년 정서 발달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부모가 싸우는 거야. 부모가 싸우는 게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힘든 내용이에요. 애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게 그 부분이야. 근데 이 부모가 계속 30, 40대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싸운다고. 그러다가 50대 애들이 20살만 되면 그래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그러면서 이혼을 해버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애들은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두렵구나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20, 30대 중에 고민이 되는 부모가 이혼하는 걸 보면서 결혼의 용기를 잃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원인이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이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결국은 경제 문제에서 온다는 거죠. 예. 결국은 경제 문제에서 오는 거다. 요 네네. 지금 전 세계는 누가 지배하느냐? 왜 프리메이슨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프리메이슨 막 이러면서 소위 프리메이슨 얘기하는 게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유대자본 프리메이슨이 지배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프리메이슨 론은 내가 볼 때 물타기야.
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얘기는 물타기야, 물타기. 뭘 물타기 한 거냐?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검은 세력은 누구냐? 바로 금융자본이야. 금융자본. 금융자본이 뭐냐 하면, 금융자본. 한마디로 지하경제야. 물론 모든 금융자본이 지하경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뭐 조폭 자금이 지하경제지. 이 금융경제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공장을 지어서 돈을 벌었던 자들이 그 공장을 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돈 번 걸로 계속 투자를 하고 공장을 늘려갔어. 그러다가 나타난 문제가 농민들이 전부 다 노동자로 바뀌었더니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하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제값을 주면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게 어려워진 거야.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게 된 거야. 지금 전 세계에 일자리가 없는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 일자리가 없는 문제도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세계 대자본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야. 돈 놓고 돈 먹기. 어디에 투자? 주식에 투자. 그 M&A란 얘기 들어봤죠? 우리 IMF 이후에 M&A란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 그 M&A라는 게 뭐냐 하면 기업 인수합병이란 얘기 들어봤죠? 기업의 인수합병. 그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이 금융대자본, 옛날에 그러니까 앞서서 18세기, 19세기에 돈을 벌었던 서양의 대자본들이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공장은 안 짓는 거야. 공장을 안 짓고 다른 공장을 사고 팔아서 막 망해가는 공장을 사가지고 비싼 값에 팔고, 그러면서 회사와 회사를 쪼개 팔고 붙여 팔고 합해서 팔고 이러면서 그렇게 회사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금융업이 발달한 거야. 금융자본. 이 금융자본이 결국 IMF도 그런 금융자본이에요. 예, 눈팅을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결국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런 이제 투자회사 이런데, 투자 무슨 지주회사 이런 데가 그런 금융자본들인 거야. 그 금융자본이 전 세계에서 어느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식을 확 빼가지고 주식값을 떨어뜨린다든가, 그래서 특정 회사를 죽여버린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대주고 안 대주고 이러면서 그 세계의 대기업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세계의 대기업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금융 자본이 있어. 그들이 WTO라는 것도 만들고, 그 WTO를 만들게 해서, 그 WTO라는 게 뭐야? 세계 무역기구. 전 세계가 무역 장벽 없이 무역해라 라고 주장하는 거야. 전 세계가 무역 장벽 없이 무역한다는데,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유리할까? 전 세계에 무역 장벽이 없이 무역하면 누구에게 유리하죠? 답을 써보세요. 세계가 무역 장벽 없이 무역하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강대국에게 유리할까? 후진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할까? 강대국에게 유리한 거예요. 강대국 대재벌. 예. 강대국 대재벌에게 유리해요. 애플보다 삼성이 더 큰 회사야, 이제. 대기업 강대국 대기업에게 유리한 게 WTO야. 결국 무슨 얘기냐? 그들 자본이, 소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자본이 전 세계 대기업의 또 최대 주주예요. 그 주식을 또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지들 멋대로 키웠다 죽였다 뺐다 더했다를 하면서 결국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가령 우리나라의 아파트,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부터 90년, 2005년 때까지는 아파트가 곧 가장 많은 부를 생산하는 길이었잖아. 그죠?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를 생산하는 도구였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집이 부자가 되는 거. 그래서 부동산 졸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8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 동안. 그동안에 근데 이 아파트라는 거는 계속 자기네들이 투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투자냐고. 이 투자라는 건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 공장을 지을 때 돈을 댄다. 그게 투자야. 자본을 던진다. 그래서 자본을 던져서 공장을 지으면 공장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은 자들이 뭘 합니까?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면 나라가 생산이 늘어나고 그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가 일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 거야. 즉 투자라는 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게 투자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모든 돈이 어디로 투자가 몰렸냐? 부동산으로 몰린 거야. 그런데 이 부동산은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막노동하는 일자리가 있었다라고 해. 그런데 이 막노동하는 일자리의 문제점이 뭐냐? 제값을 안 준다는 거야. 건설에다 25년을 투자했는데 25년 동안 건설업에다가 막 정부의 모든 정책, 모든 돈 이걸 건설 중심으로 꼬라박았어. 그런데 짓고 난 다음에는 아파트에서 일자리가 없는 거야. 공장은 지은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월급이 나오잖아. 그죠? 끊임없이 월급이 나오는 구조이고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고 생산을 유발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한번 짓고 나면 그걸로 끝이야. 25년 동안 한번 지을 때 반짝 막노동하고 그 뒤로는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일자리도 유발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25년 동안 모든 돈을 때려 박은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어? 지금요 부자들 중에 하우스 푸어 있잖아. 하우스 푸어가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허덕허덕 하는 사람들도 하우스 푸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 누가 문제냐? 집을 4채, 5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강남에 비싼 아파트 하나를 사가지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여러 개 아파트에다가 돈을 분산해가지고 여러 개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사놨던 거야. 그래서 이게 집값이 올라가면 팔으려고. 그런데 그 막차를 탔던 사람들이 2005년에 집 산 사람들. 2000년에서 2005년에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묶여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팔질 않아서, 아니, 이 아파트를 잡고 있는데, 대출금 이자를, 이게 집값이 원래 투자한 돈보다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3억짜리 강남에 재건축 예상되는 아파트를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대출이 9억까지 됐어요. 13억짜리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될 때가 8억에서 9억까지 아파트가 대출을 해줬어. 그러면 8억에서 9억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파트 1억씩을 쪼개가지고 아파트 8채에다 9채를 산 거야. 그러면 1억을 대출받아. 1억이나 1억 5천을 대출받아서 2억 5천짜리 아파트들을 다 사놓은 거야. 그런데 이 2억 5천씩 주고 투자했던 아파트 값이 한때는 막 3억 5천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다? 값이 떨어지는 거야. 값이 떨어지면서 지금 1억 5천이란 대출금이 있잖아. 그럼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는 2억 5천이라도 팔아야 되잖아. 그래야 원금을 내가 회수할 수 있잖아. 지금 아파트 매매가가 2억 5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을 팔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데 이 집을 팔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비극이야. 근데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공장과 일자리에 투자하지 않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에서 돈을 던진 거지. 그래서 부동산,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재미없어진 게 2007년이야. 2007년에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걔네들이 다 합의를 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디로 몰렸을까? 주식. 2007년에, 그러니까 2005년이지. 2005년부터 부동산에서 자금이 쫙 빠져. 자금이 쫙 빠지면서 주식으로 투자가 돼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부터 주식값이 올라간 거야. 주식값이 올라가고 결국 주식으로 다시 투기를 한 거지. 주식으로 다시 투기를 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 우리나라 최고 주가를 찍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주가 코스피 최고를 찍게 됐던 게 2007년이었던 거지. 그런데 이 주식도 문제는 뭐냐? 거품이라는 거야. 주식을 갖다가 실제로 이 주식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그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경제를 살리라는 그 비용, 공장 짓는 돈을 대주는 게 그게 주식이었어.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식은 지금 그런 주식이 아니야. 주식의 매매 차익.
주식의 매매 차익을 가지고 돈 버는 그 바람이 불어갖고 2006년부터 그 바람이 불었지? 2006년, 7년에 그 바람이 부는 바람에 모든 돈을 또 주식에 때려 박은 거야. 근데 이 주식에 때려 박은 돈의 문제가 뭐냐? 거품. 이제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걔네들 뭐예요? 대기업의 지금 주식들이 우리나라 최고가를 쳤잖아. 근데 이 대기업 주식값이 너무 비싸게 올라가서 실제로 그 기업 가치보다 3배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알려질 때쯤 되면 이미 늦었어. 왜? 서민들이 거기에 다 투자해서 대기업 주식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대기업 주식을 그 비싼 값까지 올렸던 애들은 다 팔고 튀었어. 대자본이, 세계 대자본, 금융자본들이 싹 빠져나갔다고. 그리고 결국 이 밑에 있는 그 개미 투자자들이 대기업 주식을 붙들고 있는데 그 값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모습이야. 자, 결국 이게 부동산이나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였던 거야. 전 세계가 돈을 벌어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기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게 지금 20년이 된 거야. 장기 침체. 응? 옛날에 무슨 그 유명했던 그 뭐니 시트콤 대사로 앤디인가 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한 뭐 어쩌고 저쩌고 실업률의 증대와 뭐 이런 얘기. 그게 이미 선진국에서 90년대에 그 얘기가 시작이 된 거야. 90년대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같은 신흥 아시아 신흥국들에게 그 90년대부터 서양은 장기적 침체를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막 잘 나갔어. 그때 우리나라가 막 잘 나가면서 거품 성장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2008년부터 그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랑 똑같은 동반 침체, 동반 하락인데 이게 그래서 전 세계가 침체기야. 근데 그 와중에 문제는 이명박이 결정타를 일으키게 되지. 이명박이 그 장기적 경기 침체로 가는 세계 사이클을 잘못 읽은 거야. 그래갖고 얘는 여전히 이게 지가 건설사 사장 출신이라 건설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개소리를 한 거지. 그러면서 4대강에다가 수십조 원을 꼬라박은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 박정희하고 이명박이 똑같아요. 경제에다 뭔가 되게 경제를 살릴 것처럼 개뻥을 쳤는데 결정적 실수들을 한 거야. 박정희의 실수가 화폐개혁하고 또 뭔가 2가지 큰 잘못을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명박은 뭔 잘못했냐. 이 4대강 사업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던 거야. 그게 뭐냐. 원래 이제 경제가 거품이 되면 물가가 폭등을 해요. 예. 경제가 폭등을 하면 환율 조작. 환율 조작을 했지, 박정희가. 환율 조작을 하고, 그 화폐개혁, 그 2가지를 해갖고, 한국 경제를 완전히 파탄을 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 SOS를 치고, 미국의, 케네디 팀이 와가지고, 한국 경제를 이제 살리게 된 건데, 이명박이 저지른 죄는, 이 거품 경제는 물가를 폭등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세웠어야 돼. 그럼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를 인상시켜서 시중에 돌고 있는 대출금을 회수했어야 돼. 그리고 2번째로는 세금을 인상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인상해서 시중에 돌고 있는 현찰을 줄여야 돼.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정부 지출을 줄여서 시중에 도는 현찰의 숫자를 줄여야 현찰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명박은 3가지 다 반대 정책을 폈어. 부동산 투기범들, 부동산 투기자들을 위해서 금리를 한국은행장이 올려야 된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물가 폭탄 터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장 자르고 금리를 계속 저금리 정책. 2번째로는 세금을 부자들한테 더 걷어들여야 되는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수십조를 깎아줬어요. 수십조 원을 깎아준 거야. 그게 2번째 큰 실수. 3번째,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4대강 한답시고 시중에 수십조 원을 풀어버렸어. 그래서 이명박 때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그래서 이명박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두 번째 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첫 번째가 박정희였다면 그래도 박정희 때는 그 미국한테 손 놓고 이제 미국이 알아서 살려라. 그래서 미국이 살려냈잖아. 그래서 한국의 경제가 쭉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박정희가 손을 놓으니까. 근데 이명박은 역시 미국 믿고 일을 저질렀는데 미국이 한국을 살려주기에는 미국 자체도 지금 위기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 감세, 그 다음에 저금리 정책, 고환율 정책,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자, 지금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량,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가를 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가를 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1인당,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였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2만 달러,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평균 2만 달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연봉, 그러니까 2만 달러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2,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벌써 2만 4천 달러예요? 자, 2만 4천 달러로 계산합시다.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2만 4천 달러예요? 1인당 국민소득? 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 달러라면 지금 1달러가 얼마입니까? 하나 얼마예요? 예. 한 50원? 70원? 얼마 정도 되죠? 1달러가 얼마? 1,080원.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24,000 곱하기 1,080원. 우리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이거 다 알아야 될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 망치부인 이거 자주 해주죠. 예. 24,000 곱하기 1,080원을 하면 2,592만원. 예. 이게 2,592만원이 1인당 국민 소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 총 생산된 돈을,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된 비용을 국민 숫자로 나누면, 인구수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2,592만 원을 생산한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면 여러분 아버지가 연봉 3천이다. 그러면 야, 우린 평균 이상이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거야. 아버지 연봉 3천이면 평균 2,500보다 많이 버네. 라고 우린 이해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죠? 그런데 이 돈에는 뭐냐? 혼자서 2,592만 원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애까지 셋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1인당, 그러니까 이 가족의 소득이 7,776만 원이 돼야, 7,776만 원이어야 평균이야. 3인 가족이 7,776만 원을 내 소득을 얻어야 평균이란 얘기야.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 1억 368만 원을 엄마 아빠가 벌어와야 평균 소득이란 얘기야. 5인 가족이면 여기에 아까 2,592만 원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 기계적이지 않냐? 이건 너무 기계적이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이 정도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이라면요. 이 정도 돈 필요합니다. 안 그래요? 왜냐? 이게 자녀들 등록금.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자녀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 나오잖아. 그죠? 대학 등록금이 1,000만 원이면 사교육비라, 학원 다니고 토익 시험 보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요. 1년에 1,000만 원에 애한테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애 하나당 1년에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소득에서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 전기요금 내야 되고
국민연금 내야 되고 온갖 세금을 다 내야 돼. 심지어 기름값의 절반 세금까지 다 내야 돼.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만으로도 4인 가족이면 400만 원 들어요. 생활비만 400만 원 들고 대학생이 있으면 거기에 200만 원 정도가 더 드는 거고, 뭐 이게 등록금하고 저기 학비 지원해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중고등학생이 있다. 중고등학생이 요즘에 사교육비도 100만 원을 써야 그 정상이잖아. 최소가 6, 70만 원이야. 사교육비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하나가 생활비, 기본 생활비 400만 원에다가 교육비까지 따지면 100에서 200만 원이 한 달에 추가가 되고, 그런데 무엇보다 뭐가 필요해요? 이건 지금 내가 일을 그만둔 다음에 그 연금이라든가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잖아.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집값, 집에 대한 대출금도 갚아야 돼. 그러면 실제로 4인 가족이 1억 정도가 있어야 그나마 부족하지 않게, 응?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1억 정도가 있어야 4인 가족이 그만큼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다. 이 정도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 저 정도 돈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천안 댕기동자님, 니가 가바님 감사하고요. 아버지가 나의 가족이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셋이 더 있다. 그러면 아버지 연봉이 1억 3,608만 원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우리 아버지의 연봉이,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 4인 가족의 가장의 연봉이 1억 3,680만 원 정도 나와야 그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억 3,680만 원을 갖고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는 전국의 그 40대, 50대 가장들 중에서 1억 368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한 5에서 10% 되나? 그러면 40, 50대 중에 40, 50대 가장들은 1억 한 4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대다수의 가장들은 40, 50대 대다수의 가장들은 한 달에 180에서 250을 벌어. 많이 벌면 300 벌고. 그런데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발표한 게 얼마냐 하면 월급이 얼마였지? 300 얼마? 연봉 3,000? 연봉 3,600인가를 중산층이라고 발표했어. 아버지 월급이 3,600이면 중산층이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평균 소득이 4인 가족의 평균 소득이 1억 368만 원 나와야 평균인데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그 연봉 3,600만 돼도 중산층이래. 그러면 지금 중간에 빈 6,4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야? 6,4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진짜 평균 소득이 연봉 3,60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실소득 250, 실소득 250에 연봉 3,600이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 임금. 그러면 이 3,600을 가지고 사는 가족들이 중간인데, 그럼 원래 중간은 1억 300이 돼야 되는데 왜 3,600밖에 안 되냐? 바로 그 사이에 온 국민의 1인당 6천, 실제로, 그러니까는 한 가족당 6천만 원씩을 누가 가져가기 때문에, 1%의 부자가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1%의 부자가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각 가정이 연봉 3천 몇백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1인당 국민소득, 몇만 달러, 그러면 다들 막 박수 쳤잖아. 1인당 국민소득 몇만 달러는 아무 의미가 없어. 실질소득, 우리 서민들의 실질소득하고 너무나 멀어. 1인당 국민소득이, 근로자 평균 연봉 2,871만 원. 평균, 내가 3,600이라는데 잘못 알았어요. 근로자 평균 연봉 2,871만 원이래요. 4인 가족 아버지가 원래 받아야 될 돈이 1억 300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2,871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아버지가 받아야 될 돈 중에 7천만 원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재벌들이 쪽쪽 빨아먹기 때문이라는 거야. 늘 웃는 상님 감사합니다. 예. 그게 결국은 왜 이렇게 됐냐? 이게 내가 시점을 계산해 보니까 옛날에 공산주의가 있을 때는 공산주의 세력이 확장될까봐 이 자본가들이 월급을 그래도 조금씩 올려줬어요. 늘 웃는 상님, 남미아 봉봉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89년에서 90년이야. 그리고 근데 그게 무너지자마자 뭐가 생겼어? WTO를 만들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우루과이 라운드를 운영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 우리나라에선 특히 비정규직 법안이 김영삼 때 통과가 되고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잖아.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 전 세계의 임금이 선진국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려간다는 거죠. 예. 큐링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보편화된 90년대 이후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숫자는 계속 줄었어요. 노동자들의 숫자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줄었고, 노동자를 줄여서 임금을 서양은 줄인 거고, 우리나라는 그 일하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바꿔서 월급을 잘라버린 거고. 예. 천재들의 고백, 글로벌 장기 침체? 예. 캐리님,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자, 그러면, 자본과 권력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본과 권력은? 소위 누구니? 전두환 사돈이 재벌이라며. 전두환 사돈가가 재벌이고, 이게 소위 박근혜 친인척들은 잘 모르겠는데, 전두환의 친인척, 이명박의 친인척은 전부 다 재벌가하고 혼인 인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재벌들이 대통령을 만드는 거야. 재벌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재벌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서 노동자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줘도 되는 법을 만들고, 이 노동자를 자르고 비정규직으로 바꿔도 되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 비정규직을 외국인 노동자로 바꿔서 더 안 줘도 되는 법을 만들게끔 자본이 권력을 창조하는 단계가 된 거예요. 예. 이게 자본이, 이제 이 대재벌이 이 대통령을 만들고 조정하는. 그럼 대통령만? 아니,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이 재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용돈 주고 후원금 내주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재벌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대재벌들이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내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나의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 이걸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옛날 1990년대에 내가 그 대학교에 다닐 때 국가 독점 자본주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자본이 국가 권력을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게 서양에서부터 그렇게 운영한 거야. 금융자본이 만들어지고, 금융자본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게 되면서, 거품, 나라 경제가 거품에 막 휩싸이게 되고, 그 거품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계속해서 쪽박을 차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그래서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이야. 그런데 또 누가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금융자본들이 자기네들의 이제 쭉 권력을 유지해 가려면 뭘 하냐? 가끔씩 재벌 하나씩을 무너뜨린다는 거야.
가끔씩 재벌 하나들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자본을 나눠 가져서 키우고, 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그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재벌들이, 이렇게 가다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면서 금융자본 하나 크게 무너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 예. 그렇게 이제 그 자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그들이 만든 프레임 속에, 그들이 만든 구조 속에 우리는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헤어날 방법이 뭘까? 그들이 중소기업을 막 지배해. 중소기업을 막 지배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월급을 주지 않고 한 사람에게 3명, 4명의 일을 시키면서 3, 4명의 노동자를 굶어 죽이고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만들어 파는 건 뭘까요? 그들이 만들어 파는 건 1% 재벌들이 쓰는 걸 만들어 팔까요? 아니요. 그들이 만들어 파는 건 우리 국민들이 쓰는 거, 우리 99%가 쓰는 걸 만들어 팔아요. 휴대폰, 뭐 냉장고, 전화기, 컴퓨터. 99% 서민이 사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이 새끼들이 우리에게 일자리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협동조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협동조합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서양에서도 지금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80년대부터 이렇게 대대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80년대부터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 이탈리아는 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만들어지고 몇 군데에선 70년대부터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경험한 우리 같은 나라의 소비자들이, 똑똑한 소비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야.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이 재벌들이 만든 구조 속에서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전화기가, 우리나라의 이 휴대폰, 그 텔레비에 나온 연예인들이 그 드라마 주인공들이 정말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참 가난하고 되는 일 없이 불쌍한데 휴대폰은 꼭 최신이야. 그죠? 그 불쌍한 그 여주인공 정말 그 돈 없고 백 없고 가방 살 돈도 없는데 휴대폰은 최신이야. 근데 좌우지간 그 최신 휴대폰들이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격이 90만 원대잖아. 최신 휴대폰을 사려면 90만 원 정도를 줘야 돼. 그런데 연병 그게 외국에서는 똑같은 가격으로 팔 때 33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산다는 거야. 해외에는 33만 원에 파는 걸 우리나라에만 9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 좋은 거 있더만, 삼성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동통신사 3개의 영업이익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대.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보다 2.5배 비싼, 2.3배 비싼 그 휴대폰 가격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2.5배나 비싸게 파는 휴대폰 가격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동통신사 3개 이익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 외국에선 33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최신 폰을 살 수 있는데 우리한테 팔 때만 9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이익을 얻고 있다니까 얘네들이. 공짜폰 사세요. 전화 얼마나 온지 몰라. 내가 이게 LG LTE폰 1년 넘은 다음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새 휴대폰으로 바꾸라고. 멀쩡하고 좋은데 바꾸라는 거야. 그러면서 공짜로 바꿔드린다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공짜로 바꾸는 게 아니야. 학원도시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네, 뭐 카드 수수료, 카드를 쓰면 포인트로 이 새 전화기에 비용을 대체해주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꼬셔. 공짜폰 준다고 꼬셔갖고 결국은 이 전화기 값 70만 원인가를, 이걸 내가 80만 원 샀더라고. 80만 원 전화기 값을 30개월 동안 할부시키면서 또 하나 전화기를 받아서 그 할부를 또 카드 포인트로 내라는 거야. 나쁜 놈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갖고 지네들은 제왕처럼 살면서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한테 로비하고 검사들한테 떡값 주고 그러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똘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똘똘해져야 된다라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운동을 뭐라 그럴까요? 예. 이 소비자가 똘똘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소비자 운동이 있어. 뭘까? 윤리적 소비. 예. 그 윤리적 소비라는 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윤리적 소비라는 게 뭐냐 하면, 예. 이 윤리적 소비라는 게 그 불법 해고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자동차는 사지 않는다. 가령 쌍용 자동차 안 사는 거죠. 쌍용 자동차 대량 해고해놓고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안 만들었잖아. 전혀 구제 안 하잖아. 그러면 쌍용 자동차 불매운동 하는 거예요. 또 삼성전자에서 노동자들의 암 치료비 인정 안 하면,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에서 그거 삼성전자 암 환자 인정했더만. 그죠? 반올림에서 이야기했던 그 암 발암물질 그거 인정했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암 걸린 게 산업재해라는 거를 인정했더라고. 아, 그게 판결이 난 거야? 지네가 인정한 게 아니라? 인정한 게 아니라 판결이 난 거래. 참, 이제서 판결이 났다는 것도 웃긴다. 예. 하여튼, 판결이 났다. 예. 그 판결이 났으니 이제 제대로 배상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그 위험한 조건에서 일시키고, 그리고 원래 3명이 일해야 되는데 1명한테만 일시키는 기업의 물건 안 사는 거야.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주는 기업의 물건을 사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전기밥솥 그러면 쿠쿠 걸 사는 거야. 예를 들어 은혜강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쿠쿠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에게 제값을 주잖아.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요, 거기 쿠쿠에서 일한 사람들은 집이 2채, 애들이 다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노후연금까지 다 빵빵하게 그 노동자들한테 제값을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월급에다가 뭐 나중에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상여금으로 나눠주고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그 쿠쿠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이 정말 일만 해도 그 쿠쿠에서 밥솥만 만들었는데도 부자가 되는 광야의 꿈님, 재밌고 알차게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업의 밥솥을 사주는 거, 그런 게 윤리적 소비예요. 그러면 이제 이 윤리적 소비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우리 소비자들을 우롱하지 못하게끔 소비자 운동을 펼치는 게 1단계였어.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서 쓰는데 전부 다 유통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해? 대기업에 의해서 지배당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며칠 전에 농민들 와갖고 데모하는 거 봤어요? 농민들 와가지고 이제 막 시위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이 물건을 만들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이 밭대기에서 정말 헐값에 팔아. 근데 완전히 똥값에 사가지고 가령 뭐 10원, 20원에 사가지고 서울에다 팔 때는 1,000원에 파는 거야. 그러면 이 농민들이 농사 짓느라고 막 그 빚을 얻어서 그 뭐 농약값 대고 시설비 내고 전기요금 내고 그랬는데 그 농민들한테는 100원밖에 안 가. 그런데 소비자 가격은 1,000원이야. 그럼 도대체 중간에 있는 900원은 누가 먹었냐고. 이게 유통업체에서 먹는 거야. 통로에서. 그 유통 통로가 또 권력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대기업이 이걸 또 다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 지어도 남는 게 없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소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단계를 깨야 된다. 그 관계를 깨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직거래예요. 직거래. 그 농산물 직거래라는 게 그래서 농민들에겐 제값을 주고 이 소비자는 싼 값에 좋은 물건을 먹자. 그게 직거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직거래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 직거래의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있는 거죠. 물품에 한계가 있어. 그리고 이게 내가 필요한 것과 직거래에서 파는 것이 다를 때 그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협동조합 모델이야.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하나의 조합을 구성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 안에서 그 농민들이 물건을 만들고 중소기업도 물건을 만들고 그런데 그 중소기업이나 그 농민들이 전부 다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그래서 일자리와 그 다음에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체제. 그게 생협이에요. 예. 그게 생활협동조합 운동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생활협동조합이 우리나라가 막 여기저기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 이래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실제로 이 생활협동조합은 규모가 커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중소기업, 물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부터 그 농민들,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 유통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서 그 조합원들끼리 즉 대기업이 중간에 빼먹는 지금 실제로는요. 모든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받는 이익은 20%에서 30%야.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하나 생산하는데 10개라는 이익이 발생했어. 물건을 생산하고 10개라는 이익이 발생했어. 그러면 노동자나 농민이 나눠 먹는 게 3개야. 7개를 재벌들이 모든 사람의 7개를 재벌들이 싹 빨아먹는 거야. 그게 지금의 구조거든. 근데 이걸 갖다 재벌의 7개를 빼버리고 5개로 올리더라도 다 같이 나눠 먹는 그게 협동조합 운동이에요. 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협동조합 운동이라는 게 그런 원리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 이 모든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그 조합이 대기업의 어떤 그 지배적인 유통구조를 그 착취구조로부터 독립해서 그래서 생산자와 일하는 자, 소비자가 모두가 이익을 받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생산협동조합 운동이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땐 전 세계가 이것도 공정무역 얘기 들어봤죠. 가령 우리나라에서 커피 우리 뭐 무슨 스타벅스니 뭐니 이런 데서 파는 커피가 그거 4,500원, 5,000원 하잖아. 밥값만 해. 그러면요. 커피값이 4,500원, 5,000원 하잖아. 밥값이 더 오른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뜬 게 그것 때문이었대. 우리는 공정무역 커피만 판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업소에 어느 매장에서든 공정무역 커피를 마실 수 없다면 신고하십시오. 이런 마케팅을 해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허위 광고였어. 실제로 공정거래한 커피는 공정무역 커피는 1%도 안 팔고 나머지는 대기업을 통해서 수입한 커피를 팔면서 뻥을 쳤던 거야. 그래서 스타벅스가 그 이제 욕을 먹게 됐다 그러더라고. 예. 자, 그런 것처럼 커피 같은 경우도 공정무역을 하는 거죠. 공정무역.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가령 이제 한 예를 들어볼게. 요즘에 막 이거 뭐라 그러니 아웃도어 시장이 대대적으로 발전을 했어. 근데 이 아웃도어 시장에 그 머리가 좋은 몇몇의 이 아이디어맨들이 모여. 그래서 섬유에 대한 특허를 내. 특수 섬유를 만드는 기술력을 개발을 해. 그 다음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어디에다가 그 공장을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안에서 뭐 재본을 한다든가 뭐 그 박음질을 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야. 근데 만약에 외국에서 필요한 손길이 있다라면 그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직거래를 해서 그 제값을 주는 거죠. 그들 노동에 대한 제값을 주고 그 사람들의 공정무역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러면 전 세계가 제값을 받는 노동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 정말 우리 텔레비 보면 마음 너무 아프잖아. 막 흑인 애들이 막 눈곱 잔뜩 껴갖고 오늘 소냐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막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 근데 그 소냐가 죽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소냐나 나르샤가 죽어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결국 그 아버지들에게 제값을 주는 노동을 안 시켜서 그래요. 그 집 아이들, 그 집 아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굶어 죽어가는 거거든. 그러니 우리가 이 공정무역과 생활협동 조합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뭉치는 거야. 99%. 전 세계 99%가 뭉쳐서 1%가 뺏어먹는, 1%가
피 빨아먹는 구조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키는 거죠. 예. 아유, 이름은 이제 곧 잡아가겠네. 오늘 뉴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고 끝낼게요. 가능할 것 같냐? 불가능할 것 같죠. 근데 유럽에 이탈리아에 있었던 일인데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탈리아가 지금 이제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를 남부 유럽이라래. 근데 이 세 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정치가 후진적이었어. 그리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안 걷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가 부자 감세.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걷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걷고 그리고 복지 비용을 축소시키고 정치가 나빴어. 그래서 이 남유럽이 다 망한 거예요. 경제가 망해서 EU의 골칫덩어리가 된 거야. 그런데 이탈리아의 몇 개 마을이, 몇 개 도시가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잘 운영이 된 거야. 어느 몇 개 주는 경제 문제에 별로 타격을 안 받고 너무나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명해진 게 생활협동조합이야.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몇 개 도시가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갖고 국제적인 경제 한파로부터 자기 지역의 경제를 지켰다니까? 만든 사람이 곧 조합의 주인, 쓰는 사람도 조합의 주인. 서로서로 윈윈하면서 나눠 먹으니까. 특정인이 다 빨아먹는 그것만 차단해도 경제 한파를 도시가 막아냈다. 그거 뉴스도 나왔어. 부정도 긍정님님 감사합니다. 가능하냐고요?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기질이 비슷해.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기질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반도 국가에 머리 좋고 열정적이고 한다면 하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도 긍정님님 강CW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쓰레기 종량제 있잖아. 쓰레기 종량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안착되는데 15년 걸렸다 그러더래. 쓰레기 종량제를 유럽 국민들이 협조하는 데까지 15년이 걸렸다. 근데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한국의 관료가 가서 저희는 3년 안에 합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렇지만 유럽 사람이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많은 이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안착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1년. 세계적 기록이래잖아. 1년.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15년 걸렸던 걸 우리는 딱 1년 만에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 법제화 해버렸어. 우리 거기다가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퍼질 때, 다른 나라는, 내가 이제, 내일 얘기를 할게. 다른 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우리나라처럼 좋지가 않다는 거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집집마다 인터넷선이 들어와 있는 집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가면 공공기관에서 와이파이가 다 잘 되고, LTE망이 다 깔려있고, 이 우리나라만 이런 거야. 다른 나라는 안 그렇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보급되는 속도, 세계 1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보급되는 속도가 세계 1위였다고. 우리나라는 뭔가 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국민들이요, 뭐 하자!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야. 3.1운동, 전 세계 최초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평화시위, 1년 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한 거야. 1960년 4.19 혁명. 미국이 지원하는 독재 권력을 국민의힘으로 무너뜨린 첫 번째 시민혁명, 4.19 혁명.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군부 독재를, 60항쟁으로 몰아낸 첫 번째 국민, 우리 국민이야. 인터넷 제일 먼저 깔았고, 쓰레기 종량제 하자! 1년 만에 딱 해내고, 뭐 하자! 그러면, 아니, 일본 수산물 위험하다 소문 도니까 아무도 생선 안 사먹잖아. 그게 우리 국민이야. 우리 국민이 하나만 하는 거 하자, 뭐 하나를 하자라고 결정하면 다 해.
온 세계가 놀란 최근의 예가 뭡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금모으기 운동. IMF를 딱 한 다음에 세계에서 야 이제 한국은 우리 밥이다. 세계 경제에서 이제 경쟁자 하나는 사라졌다 이랬다는 거야. 근데 금모으기 하는 거 보고 다 기절했대잖아. 아니 무슨 국민들이 금모으기 하자 그러면서 애들 돌반지까지 뺏어갖고 다 나오냐고 했잖아. 줄 서서 금모으기 했잖아요. 그래서 금 모아가지고 빡 모아가지고 갚아버렸잖아. 외국 국채를 갚아버린 거 아니야. 그게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었어.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막 지들 필요해서 철도 넣고 전기 놔놓고 조선 왕실에다가 빚 갚아라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서갖고 기생은 비녀 옷걸음을 풀고 아니 놀이개를 팔고 그 다음에 막노동꾼들은 담배값을 아껴갖고 한 달 만에 국채 3분의 1을 갚았어. 한 달에 국채 3분의 1을 갚아버리니까 그거를 파토놓기 위해서 횡령 사건을 일으키고 조작을 해서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걸 방해를 했다니까요. 우리 국민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냐고요? 답은 이 노래로 드릴게요. 우리 민족이요. 가장 앞서 나가기로 하면 가장 앞서 나갑니다. 최고가 되려고 결심하면 최고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교가 가장 연구가 잘 된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불교 경전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선교에 제일 의지한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 인터넷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받는 나라 어디? 우리나라. 우리가 한다면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한국인은 이게 문제야. 지는 한국인 아니야, 씨발? 뭐 일본 놈 앞잡이야? 코스모스 사랑님 감사합니다. 스릉원드 망부님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은 이래서 안 되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왔다라고 자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이룩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선택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슬과 풀림님, 요미마더님 감사합니다. 대성4417님 감사합니다. 왜 역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이토록 자랑스러운 역사, 지금 이 정부에서 만든 역사책선 다 지웠잖아요. 민주조아님, 준종님, 지상비행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세계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나처럼 우리는 한다면 한다, 세계 최초, 세계 제일,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린 해봤다, 해왔다, 그렇게 가르칠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만조선님 감사합니다. 1909년경에 미국인 선교사가 한 그 의병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게 기록이 된 게 발견이 됐는데, 드림캐치님, 전주열정맨님 감사합니다. 한겨울에 그 홑겹의 한복을 입고 낫을 들고 있는 의병이었대.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왜 이토록 그 그러니까 그 한겨울에 다 피가 터지고 그 추위에 얼어갖고 피가 터지고 참 몰골이 흉한 모습으로 의병을 한다고 뛰어다니니까, 속타면 맹물님, 한나의 기도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왜 이걸 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우리의 조상님께서 말씀하시길, 빼앗긴 나라에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싸웠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은 그렇게 싸웠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루사 부인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나라, 내 땅, 내 가족, 내 민족, 내 이웃,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킬 수 있겠죠? 여러분과 나,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킵시다. 그리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전 세계 선교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데,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온 세계가 함께 이 생활협동조합 만들자는데 우리가 못할 거 뭐 있어? 선교 조직망만 이용해도 하겠구만. 칼빵 오빠님, 한나의 기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 싸움을 하면서 미워하면 집니다. 고추짬뽕님 감사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적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나와 싸우는 자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늘 불쌍히 여겼어요. 참 불쌍하다. 어쩌다 저럴까. 그들은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싸우는 거지, 그들이 미워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엄격하게 야단칩니다. 내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건 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다만 잘못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도 박근혜를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고 그 잘못을 고치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야 고칩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대성4417님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2156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 추천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추천 안 하신 분들 있죠? 예, 중대 발표 내일 할게요. 예, 중대 발표 내일 할게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뭐 컴퓨터로 오늘 못 들어올 이유가 있었나? 함초롱이님, 착한 여우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 중대 발표 있습니다. 예, 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선물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누구보다 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